네, 보통 이제 월급쟁이라고 하면 월급쟁이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웬 아저씨가 집을 사면 예전에 그때 문패를 달았지 않습니까? 문패 있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상상을 하기 힘든데 자기 집 대문에 자기 이름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게 집주인이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예, 그 문패를 잡고 우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예전에도 내 집 마련은 사실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죠? 어렵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물려받지 않으면 내 집 마련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은데 그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10억 원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10억 원이 넘어가는 거죠. 아파트가 13억 정도 된다고 하고 네. 모든 걸 다 포함하면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서울에 집 하나 살려면 대충 10억이 든다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거는 상위 20%의 아파트는 이제 평균 가격이 30억이라고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이거 뭐 내 집 마련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이제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지금이 제가 20대라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내 집 마련 못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왜냐하면 없습니다. 30억이 아니라 평균만 하더라도 10억 원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마련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옛날에 명패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 힘들게 내 집 마련하는데 그때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민간 개인에 대한 가계부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빌릴 수도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내 돈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절대 집값은 낮았고요. 대출이 이제 IMF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이제 집 사기는 더 쉬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대출을 받아도 이제는 살 수 없는 수준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 이제 주택이 10억이고요. 아파트는 이제 13억이 넘었는데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알만한 아파트. 지하철역도 좀 가까이 있고 네. 학교, 초등학교도 단지 좀 한 1000세대 정도는 되고 세대수도 좀 크고 브랜드도 좀 있으면 좋겠고 완전 신축은 아니더라도 좀 깨끗하고 그래도 한 10년 준 신축 정도 되면은 좋겠고 브랜드도 있으면 좋겠고 편의시설 학원가 있으면 커뮤니티 좋겠고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왕이면 한강뷰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그 이왕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례를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현금 한 3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30억도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시대를 가다 보니까 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냐면 상위 20% 서울 아파트의 상위 20%는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한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한강 뷰를 빼고 그런 아파트들이 상위 20%에 그렇죠. 주로 해당이 됩니다. 지역으로 따진다면 뭐 강남, 상구, 용산구 당연하고요. 마포, 성동, 강동구, 동작구, 뭐 양천구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30억이라고 하면 1년에 1억을 모아서 30년 1년에 1억을 전문지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30년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동작구에서 이제 흑석동에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물론 한강 뷰도 나오고 지하철역도 있는데 31억 2천만 원 전용 8상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강남 상구도 아닌데 3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거의 다 뭐 포기 상태. 그러니까 뭐 체감이 되질 않아요. 감이 이제 안 되겠다. 서울은 당연히 안 되고 경기도도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 끝자락 기회의 열차라도 타겠다고 이제 뭐 임장 크루도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든 뭐 지분형 모기지 나오면 그거라도 해볼까 청약이라도 해볼까라고 하는데 청약도 쉽지 않습니다. 청약이 뭐 돼야 말이죠. 뭐 자녀가 3명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3명이면 가능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무주택입니다. 뭐 돈은 좀 있는데 이제 무주택인데 가점이 69점인데 작년에 다 떨어졌습니다. 69점이 다 떨어져요? 강남에 나오는 물량들은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탈락입니다.
올해는 될까요? 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9점이 더 올릴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즘 또 진짜 모셔야 되고요. 잘못 모시게 되면 요즘 부적격으로 다 걸립니다. 의료보험까지 3년치 부모님 사용 의료보험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자녀 집으로 왔는데 부모님은 부산에서 병원을 다닌다? 이게 다 부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답이 안 나오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시대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한강벨트는 그래도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30억 원이 상위 20%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을 때 아파트 단지 이름을 얘기했을 때 알아보는 단지면 상위 20%다. 그러니까 무슨 동에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살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반포자이라고 하면 반포동은 몰라도 반포자이는 아니까. 그렇죠. 예, 그게 상위 20%인 다 것 같은데. 원벨리 사러. 예, 그렇죠. 레미아 포스티지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데 아파트 단지 이름을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상위 20%고 상위 20%는 이제 30억이다. 네, 좋습니다. 뭐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고 나름 잘 사는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뭐 꽤 가격이 나가는 거는 어찌 보면 뉴욕이 비싼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의 소득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박탈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이런 트로피 에셋만 달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과거에 흔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사던 그런 시장 흐름에서 이제는 소비 패턴 자체가 소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들이 많으니까 자산이 뭐 지금 20% 평균이 한 30억 정도 했다면 과거에는 10억의 아파트를 세 채를 사던 것들을 지금 소비 패턴 자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뭐 그 구조 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를 했을 때 주택을 보유를 했을 때 어떤 보유에 대한 세금 제도 자체가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세금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여러 채 살 때 또 취득하는 시점에도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좀 불리한 부분들 또 양도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한 뭐 세금 제도 그렇다 보니까 주택의 소비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주택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침체되는 그런 국면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시장하고 좀 다르게 뭐 거래량이 다수 찍히면서 올라가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의 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적은 양의 그 거래 가격이 시장을 좀 혼선을 주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의 왜곡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특히 뭐 다른 투자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뭐 계약하고 나서 한 60일간의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는 뭐 주식 사고 나서 뭐 취소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거는 잘 없죠. 그런 뭐 게 체결되면 끝이니까. 거의 뭐 알림 소리 딱 나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매입과 또 취소 또 등기라는 그 기간 안에서 거래에 대한 그 가격의 왜곡 뭐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보다도 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격 왜곡 현상들이 좀 크다. 그래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가격 왜곡 현상 그리고 이런 왜곡 현상들은 결국은 주택 소비에 대한 패턴, 그다음에 이 패턴을 만드는 세금에 대한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어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준치를 상당 부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격이 아니라 개발됐을 때 가격에 대한 기대치들이 올라간 그 가격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났다. 그래서 KB에 있는 통계 그 10억을 돌파를 한 수준 안에서 가격 하방이
상당히 좀 지지를 하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 안에서 보면은 서울의 평균은 13억인데 상위 20%는 3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그 격차가 상당 부분 커졌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규제를 앞으로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정부가 바뀌고 또 어떤 시장의 요구가 있고 해도 정책을 변화를 한다라고 해도 정책의 규제하고는 영향력이 좀 적게 아마 네. 시장 흐름에서는 이런 뭐 상위 20% 가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네,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누가 봐도 한강벨트만 그것도 작은 거래량으로 크게 좀 올라가고 그렇게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이제 한강벨트 포함한 이제 강남 그리고 이제 강북의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이 13억인데 상위가 30억이면 이거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거 좀 왜곡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걸 저희가 자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토제와 이제 그 실거주를 하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를 몰아가는 이 현상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그 부작용이 이렇게 확인됐으면 좀 똘똘한 한 3채, 4채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바꾸기가 이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저는 두 가지가 이제 정책으로 보자면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 일단 네. 문제였고요. 풀었던 것도 문제고 지정한 것도 문제고 처음부터 지정한 것도 네. 5년 전부터 이제 토지인데 네. 토지 규제를 주택으로 어거지로 가지고 와서 네. 저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네. 얼마나 제한을 하냐면 실제로 내 집인데 내가 특정 기간 내에 입주하면 안 되고 네. 가지고 있는 집은 강제로 무조건 팔아야 되고 되고. 실제 또 강남 3구, 용산구에 아파트만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들은 또 구역 전체가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가 주택 같은 걸 사게 되면 또 강제로 입주를 하거나 장사를 또 해야 됩니다. 사업자를 내야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집을 많이 사기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한 10만 가구 정도를 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56%가 중국인입니다. 그렇죠. 거의 중국이.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책을 보면 또 법안 내용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하겠다. 저희 뭐 내국인 외국인 수도권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것도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에 맞는 열쇠도 네. 아니고요.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갔고 네.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게 무조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뭐. 살 수도 있죠. 네. 취득세 내고 정당하게 돈을 내국인하고 가지고 똑같이 와서 하면 사면 오히려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을 많이 샀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서울 집을 사지 않았나 싶은데 좀 좋은 동네 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산 지역 도는 경기도고요. 경기도 안에서 어디를 많이 샀냐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그럼 평택시입니다. 외국인들도 실거주 그러니까 공단 지역, 산업단지 네. 지역에 일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도 많으니까 전세 들어가기는 좀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냥 집을 사는 겁니다. 네. 실수요자인데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되면 네. 허가 받으면 되잖아요. 실제 거주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네. 규제들이 아직도 남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에 마포, 성동, 네. 강동, 동작구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네. 국토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되고 있는데 규제 나오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네.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되면 네, 또 잡을까요? 네, 훈장 받는 거죠. 이제. 훈장 받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좌표 찍어준다라고 네. 하는데 강남 집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와서 폐지하면은 집값이 잡힐까요? 아니죠. 더 좋아지죠.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버려둬도 올라가고 규제를 해도 더 올라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이제 1월에 한번 띄워줬고 2월에 토지거래가 구역을 서울시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DMZ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잖아요. 그랬죠. 정치적 불확실성. 네. 작년 12월, 1월 초만 하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서 어쩌고 기다려봐야 되고 관망이고 하는데 3월
거래량 폭발하고 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말이 나왔나요? 뭐 요즘은 뭐 거의 없잖아요. 결론 났죠. 뭐. 그러니까 물론 조기 대선 일정 또 확정이 됐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 저리가 네. 일단 올라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내렸잖아요. 그렇죠. 0.25%포인트. 하반기도 내릴 것 같고 네. 입주 물량도 올해만 나오지 내년부터 주니까 네. 모든 게 연결고리가 야 이거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차기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 잡죠?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느낌은.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돈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가장 저렴해. 네. 사야 돼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권, 정부가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다. 토지거래구역을 묶었다, 풀었다, 정책을 한다, 안 한다, 실용주의 노선을 한다고 했다가 사기 신도시 한다고 했다가 공약집에서 빼버리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 속설이 있잖아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값 오른다. 네, 노무현, 진보정당이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네. 사실은 그게 맞아떨어진 거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또다시 네. 시즌 3 집값이 그렇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은 뭐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최초의 투기를 제외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최근에 두 번의 큰 폭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버블7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건 이제 뭐 속초 강릉까지 뭐 다 올라갔던 전국에 올라갔던 그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근데 진보의 색깔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 보이니 이거는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게 우리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기 신도시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공약집을 뺐으니까 사기 신도시 공약은 말 그대로 사기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꼭 진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정권에서도 지금 토호제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진보가 조금만 더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규제를 하면은 더 올라가고 규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무규제가 상규제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 또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뭐 얼죽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축 찾아서 프리미엄을 주고 막 가다가 이제는 또 그 얘기는 좀 싹 죽고 이제 재건축 위주로만 달리고 있어요. 재건축 위주로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목동이든 과천이든 이제 대상 지역들은 이제 허가 구역으로도 훈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인 건 맞는 거죠, 대표님. 근데 우리가 얼죽신 얘기하고 재건축 네. 얘기하는데 결국 건축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네. 그럼 결국은 다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신축 공급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죽신보다도 더 새 거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죽신에 대한 그 흐름이 재건축으로 넘어갔다. 또 재건축에서 또 얼죽신으로 넘어갔다.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호환이 되는 그런 투자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축의 때로는 대체제가 재건축 투자가 되고 또 재건축의 투자자가 또 신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강남권의 분포도가 상당히 많은데 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남하고 강북에 대한 그 집값의 차이가 규제나 뭐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태생부터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났거든요. 뭐 학군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이나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곳들의 어떤 지역적인 그 뭐 갖춰진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들에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곳에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반 시설이 좋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도로나 교통이 좋은 거고, 네, 입지가 좋은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학군 수요들도 상당히 좋은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학군 수요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목동이나
또 네. 대치동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그 신고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목동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또 거기에 학군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 신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신고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20억 돌파한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가 중에 44%가 다 신고가예요. 네. 역시 학군, 뭐 정비, 그 다음에 역세권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형태로 돼서 재건축 단지나 이렇게 뭐 우수한 입지에 있는 곳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과연 강남과 강북의 가격 차를 줄이고 또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냐라는 거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있고 또 간접적인 규제가 있는데 직접적인 규제는 뭐 가격을 통제를 한다든지 지역의 거래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보면은 뭐 세금이라든지 금융 규제로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나 지역 통제, 거래 통제보다는 금융과 그리고 뭐 이런 세금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런 얼죽진 트렌드가 재건축으로 갔는데 그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뭐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직접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 뭐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하나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실거주는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목동이라는 곳 아파트가 옛날 5층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한 중층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몇 층 정도는 되는 굉장히 조금 뭐 살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예, 있죠. 좀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들 빼고는 그래도 학군 좋죠. 기반 시설 잘 갖춰져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몸테크도 가능한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게 또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뭐 신축 아파트가 이 목동 아파트의 가격을 뭐 견제를 서로 주변의 아파트들이 하면서 가겠지만 그 양천구 일대에서는 목동 아파트를 넘을 곳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이꼬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되는 단지에 거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한동안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얼죽신과 그 재건축은 오늘의 신축이냐 내일의 신축이냐인 거에서 이제 똑같은 거다는 말씀을 주셨고 내일의 신축일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있으니까 뭐 압구정 현대 130억에 해도 어차피 뭐 주차장 3중 주차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더 놀란다 그러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재건축하면은 또 우리가 있는 이 여의도 여의도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이제 대장주 중에 이제 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여의도도 강남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보면 매물이 없고요. 네, 신고가 그렇겠죠. 나오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강남보다 절대 가격은 저렴합니다만 상승폭을 본다면 네. 못지않다. 그렇죠. 올 초보다 뭐 지금 상태가 그냥 억 단위는 기본적으로 그러네. 몇 억씩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모두 다 이제 원인은 하나입니다. 시장 자체도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기대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신축 아파트인데 입지를 보게 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보더라도 삼각이잖아요. 강남, 뭐 용산, 광화문, 여의도 이 삼각축의 중심이 여의도고 그러니까. 물론 목동은 또 주거하기 좋은 지역인데 여의도만의 매력, 주거 인프라 물론 교육 좀 부족하죠. 그 근데 이것도 단점을 만들어지지 제외한다면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여의도는 사실은 교육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여의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강세는 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거 시범 같은 경우는 뭐 경매 신고가가 뭐 40억 8천만 원 뭐 낙찰이 됐다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현장에 가보면 일단 매물 찾기가 힘듭니다. 한 단지에 조사를 해보니까 매물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를 누가 잡느냐인데 그렇죠. 계좌 달라고 하면
호가를 올리거나 또 매물을 회수하기 때문에 똑같아. 결국에는 근데 공통점은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놈의 허가 좀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좌표를 찍어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사면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규제를 다시 뭘 하죠? 이미 다 적용돼 있고 대출 규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규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될까요? 올리면 팔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려도 안 팔았는데. 그 임대료만 월세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 정부가 출범 이제 시작은 하겠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뜨겁게 불이 붙어버린 한강벨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이 규제를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반대로 지방은 완전 뭐 시베리아거든요. 찬바람이 그렇죠. 생생 지금은 부는데 이 양극화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리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전화를 받거나 만나보게 되면 불안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 본다면 집이 없거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강 건너 불구경이고 나는 이미 강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소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뭐 중심지의 아파트 마포에 2채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팔고 강남으로 들어가야겠다 한 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잠시 해외여행 좀 갔다 오고 나면 집값이 호가가 확 바뀌어 있고 6개월 만에 뭐 한 5억에서 1억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버려둬도 문제고요. 규제를 해도 문제고요. 내버려둬도 문제고요. 내버려두면 또 다른 지역들 영등포, 성북구 뭐 풍선 효과 안 생기겠습니까? 광진구도 마찬가지고 저는 노동항까지도 번질 수도 있겠다. 지금 상태로 이어진다면 최근에 노도강이 뭐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5천만 원 떨어졌다. 상계주공 뭐 3단지 제가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나 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5천은 아니고 3천만 원 정도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현장 분위기 모니터링 해보면 조용하긴 합니다만 한강벨트 집값 올라가는데 야 우리는 언제 오지? 라는 나름대로의 또 기대감을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폭풍 전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뭐 EBS가 따로 없죠. 그냥 나라가 지정하는데 전세 없이 그냥 들어가서 실거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뭐 강남 상구 여의도 이런 데 사가지고 거기서 좀 살다 보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어디 임장 다니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요. 그 국가가 공인한 곳에서 사면 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꿈도 꾸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규제가 상규제다. 그리고 정부는 딴 거 없이 지금 미국이 맨하탄에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막 정책을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냥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활성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그냥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단지 호가 가지고 규제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됐다는 생각을 두 분 모실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게 또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